자, 일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의미, 일의 개념, 일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자면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 노고, 노동, 수고 등이 그 핵심적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노동이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직업하고 일하고 같냐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도 그건 일이지만은 직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직업은 반드시 보상이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보상이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 노고, 노동, 수고 등이 그 핵심적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히브리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국민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일은 신의 저주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따먹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자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줄 것이다. 남자 너는 평생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일을 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는. 그렇다면 왜 일을 하는가? 지금은 왜 일을 해요? 제일 먼저 일의 의미는 직업을 갖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생계 유지가 목적이지만 내면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우리 주위에 정말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를테면 파리바게트 빵집이라도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안 해요. 전혀 일을 안 해. 왜? 엄마 아빠가 상가를 딱 하나를 주니까 그 상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오히려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안 해. 그래서 평생 일 안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저 아빠는 맨날 외제차 이렇게 닦고 청소하고 그것만 일하고 있다고. 엄마 왜 저 집 맨 아빠가 그 차 닦기만 해? 이렇게 할 정도로 일을 안 해. 그 애들도 다 국제학교 보내고 있어요. 애들도. 그러면서 돈이 많으니까 국제학교도 보내고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하고 놀고 날이면 날마다.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애기들 픽업이라도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부럽기도 했죠. 왜냐면 일도 않고 돈은 많고 그니까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참 답답하다. 사람이라는 건 어떤 소속감도 있어주고 싶고 돈이 있으니까 쓰고도 싶고 그러는데 뭐 골프를 칠까? 골프도 안 쳐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애들 학교 픽업만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물론 서울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대학 간간히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는 저희들이 친하죠. 그래서 그 와이프도 날마다 놀아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 너는 그 와이프는 또 우리보다 한 2살 어려. 그래서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했는데 언니 나는 남편이 지금이 와서 그래요. 남편이나 나나 날마다 출근해 본 것이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지만 생계 유지는 이미 이 사람들은 돼버렸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땅을 저 장성에다 사주면 그 장성 땅이 또 올라버려. 그 사람 돈복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좋은 삶은 아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머저리 같아. 그런 말 아세요? 바보 멍텅구리 같아.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계 유지가 목적이지만 생계 유지가 이미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일의 의미를 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은 신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공업하는 장인들 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과 노동자들은 그들 공동체의 가장 하인으로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도 아니고 시민 계급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어?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고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진짜 돈 없고 너희들이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삼성전자 아들, 딸들 다 일하잖아요. 그렇게 주식이 많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럼 나 일 않고 그냥 먹고 놀고 가면 되잖아요.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만 받아도 얼마예요. 평생 먹고 살고 남고 아무리 써도 돈이 남잖아. 그래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 자, 초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년이 되겠죠. 1세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탄생 이후를 여기서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의 의미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때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생계유지도 하고 그 돈으로 전도도 하고 전파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세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어때요? 신이 인간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가 어디죠? 유럽 쪽을 전부 국가 공인으로 지배했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너희들 믿어라 하고 로마에서부터 전부 공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시대는 약 1000년을 말합니다. 이 1000년 동안에 신이 우리 인간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때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공업이 성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도원, 그 수사라든지 그 신부님을 만드는 곳이 수도원이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어떤 모토로 수도원이 운행이 되었냐면 평화와 기도하고 일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문맹률이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때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으로써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수사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도사나 신부님들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의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일의 의미, 르네상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지요. 고대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의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신의 간섭을 떠나서 이제 신이 지배했던 시대인데 신의 간섭을 좀 떠나 스스로 자연의 형태를 바꾸는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조금씩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신의 간섭을 떠나서 스스로 자연의 형태를 바꾸는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신이 부여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일은 이제 소명이다.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일의 의미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지고 있지요. 자, 장인정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정신의 의미와 역사. 장인이란 일정한 직업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장인이란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장인이라는 것은 정말 내 정신과 내 얼이 포함된, 그래서 너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을 좀 높게 씌워주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이 좀 큽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뭔가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 장영실이 보세요. 장영실이가 그나마 그 세종대왕이 조금 높이 세워주니까 올라갔지, 장인은 별로 높게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그 점이, 그래서 우리가 근대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인의 암묵적 지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같은 것이 지금 이미 바이올린 기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는 사장되고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의 암묵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장인 제도가 나라마다 장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돼 있어야지만이 오래도록, 예를 들어서 1대, 2대, 3대까지, 4대까지, 5대까지 가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과 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여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양은 일하는 방법이 아닌 여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가라는 것은 교양을 쌓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양이 높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어떤 기본 상식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양은 일하는 방법이 아닌 여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가의 의미는 억압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근데 사실 일이 없다면 억압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일이 있어야 여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거의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거의 빡세게 일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뭔가에 항상 긴장돼 있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저는 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서 좀 놀아본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보자 해서 좀 나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억압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하고 있다. 이게 여가가 아닌가. 근데 오늘날의 교양 교육이 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4장. 현대사의 직업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원래 OT 같은 경우는 15분, 20분, 30분, 길어봐야죠 30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25분, 25분, 25분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차트를 나눠서 알아가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훑고 있습니다. 저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대 시대적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시험을 잘 냅니다. 모던이란 르네상스와 우리 모던하단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모던이라는 르네상스와 근세 초 사람들이 종교 시대 때의 사람들과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그 커피숍 갔는데 너무 모던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좀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 시대의 모던이란 말은 근세 초하고 종교시대 때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사람과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가톨릭, 구교. 우리가 보통 가톨릭이나 구교 같은 말이에요. 구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칼빈이나 루터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 가톨릭이 성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버려. 교황의 영향력이 너무 커버려. 그래서 교황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신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르네상스가 부활이, 고대 그리스가 부활이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아, 종교라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신이 인간을 지배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 카톨릭이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조금 옛날 시대 사람 아니야 모던해 이런 의미에서 쓰던 것들이 모던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미래의 어떤 그 직업을 한번 전망을 하자면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뒤엎을지, 그 팬데믹 시대가 올지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지 어찌 알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 아마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이미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 그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측했을 때는 집집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 근데 현대에서 이미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정말 우주를 정복을 해버려서 화성에서 우리가 여행을 갈지 화성에 어떤 호텔이 생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20년 후는 너무나 달려있다.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결혼할 무렵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30년 전에는 99%가 차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할 무렵에. 저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샀어요. 바로. 그래서 거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차를 먼저 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차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까지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버리잖아요. 그런 하루 문화권.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서울에서 점심 먹고 노닥거리고 쇼핑까지 하고 7시 안에 도착하잖아요. 5시 안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가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더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사회의 부정적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가
점점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돈의 크기로 생각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혼도 돈이요, 생활하는 것도 돈이요, 모든 것이 돈하다가 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돈의 크기로 어, 변해버렸다. 그런데다가 지금 다 주식의 열풍이 있잖아요. 주식을 안 하니까 나만 좀 뒤떨어졌나? 다른 사람들은 막 얼마를 벌었다는데 나만 이렇게 되나? 또 봐보세요. 시대적 상황을 잘못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 코인을 내가 안 샀는데 산 사람들은 돈을 벌고 안 산 사람들은 이러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발맞춰 나가야 될까? 옛날 과거에 고리타분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또 봐보세요. 집을 지금 만약에 나 집값이 올라서 좀 팔았어. 그리고 전세로 살았어. 그런데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제가 잠시 서울에다 뭘 좀 하느라고 제 집을 좀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 2년 동안 전세로 산 적이 있는데 전세로 살다 보니까 좀 불안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얼른 그 집 내 마음에 없는 것이어도 그냥 아이고 그냥 헌집이다 얼른 사불자 하고 샀어요. 그나마 만약에 그때 시대에 좀 그 좋은 집 골라서 가야지 가야서 하면서 점자 늦고 다시 어 전세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 우리 거지 됐을 뻔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이 다행이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사고 안 사고의 차이가 엄청난 지금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상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도구의 이성적 행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상현실로서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인공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는 우리가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미키마우스는 아는데 생지는 몰라. 생지를 본따서 우리가 미키마우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미키마우스는 아는데 정작 알아야 될 생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만화 영화로 인해 가상과 현실이 또 구별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상담했던 학생 중에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일본 만화가 굉장히 그 황당하고 말할 수 없이 뭐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읽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애들은 거기에 이미 빠져가 있어가지고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못해. 지금 여기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의 직업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정의는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직장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말한다. 직업윤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 직업 선택의 기준까지도 너가 알고 있어야 돼. 너가 갖고 있는 직장 어떤 기준 선택도 알아야 돼. 이게 직업 윤리야. 너한테 전혀 맞지 않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보고 직장을 잡으면 안 돼. 너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너의 어떤 기준을 정해야 돼. 이게 직업 윤리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직장을 가졌어. 그럼 그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규범도 너가 알아야 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직업 선택과 직업관, 그리고 직업의식과 같은 주관적인 원리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 효율성과 평등성, 개인과 전체, 동기와 결과 사이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등과 같은 객관적 원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직업윤리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권리 중 생명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자,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많다. 의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의무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 수업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누가 제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책임은 따릅니다. 왜 따르냐? 성적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이거는 책임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을 따야 되는데 이 학점이 나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은 따른다는 겁니다.